그럼 오늘 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논문에 대한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쓴 논문 전체적으로 79편입니다. 이 79편 중에 SCI급 Science Citation Index 여기에 색인된 저널이 55종이 있고요. SCI E는 Expanded 그래서 SCI 확장판이죠. 이 인덱스에 속해 있는 게 13편 해서 68편 거의 뭐 80% 이상 가까이가 SCI급이고요. 나머지 기타가 11편인데 이 11편은 주로 이제 국내 학술지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BSCI급이겠죠. 여기 보시면 뭐 2018년도 작년에 하나, 둘, 셋, 넷, 4편을 발표했었네요. 재작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편 발표했고 2016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15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편 2014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편 2013년도에 뭐 5편 내외 2012년도 7편 정도 그리고 2011년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편만 있었네. 이때가 11편 2010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 2편 2009년도 2편이 아니요 2009년도가 좀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편 썼고 2008년도 2편 2007년도 하나, 둘, 셋, 넷, 한 5편 내외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 일일이 제가 뭐 다 설명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제목 위주로 좀 살펴볼게요. 제가 사실은 1999년도 이때 논문 하나 국내 학술지 가정의학회지에 낸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동 저자로 참여한 거고요. 주요 저자인 일저자나 교진 저자는 아닙니다. 전공의 때 우리 전공의를 그 당시에는 이제 마치고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논문을 최소한 1저자로 한 편은 내고 공동저자 하나 정도는 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99년도 요게 이제 공동저자였고 2000년에 발표된 거는 요게 바로 저의 1저자 논문입니다. 전공의 때 쓴 논문이죠. 1999년도 2월에 전문의 취득을 했지만 2000년도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논문을 일단은 쓰고 제출해서 논문 쓰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꼭 국제학술제 아니 그러니까 학술제 발표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논문을 쓰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2000년도에 그러니까 전문을 따고 나서 1년 있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논문인데요. 청소년 우울 성향 선별 검사 도구로서 두문항 질문 검사의 표준 연구. 이게 뭐냐면요. 우울증을 진단하는데 원래는 그 진단 기준 자체가 뭐 9개 중에 5개 이상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2주 이상 계속 우울한 기분이 있느냐 혹은 2주 이상 평상시 하던 일에 흥미가 떨어졌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두 가지 질문만 해서 둘 다 있다고 했을 때 실제 나중에 우울증 진단 어떻게 되는지 몇 %, 그 다음에 뭐 이 중에 하나만 있을 때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였습니다. 이걸로 이제 가정의학회 학술지에 1저자로 있었고요. 사실은 제가 2000년도 요거 논문 딱 이것으로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제가 개원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군의관 가서 2002년도에 개업을 했다가 2003년도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 들어와서 암센터 들어와서 이제 암센터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여기 다 이제 암 전문 병원이기도 하지만은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되고요. 또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는 계속 그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연구 성적을 평가해서 진급이나 그다음에 그 계속해서 여기서 암센터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도 평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논문을 쓰려면 이제 또 학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석사를 과정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서울대 예방의학과 석사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때 처음 메타 분석을 접하게 됐었고 이 메타 분석 단어를 접했지만 그 당시에 서울대 내에서도
메타 분석을 완전히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국이나 외국 가서 메타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럴 조건이 제가 안 됐기 때문에 2000년도에 서울대 예방의학 석사과정 때 2년 동안 독학을 통해서 메타 분석 논문을 썼고요. 그 논문이 2007년 여기 보면 서울대 대학원 학위 논문 금연에 있어서 니코틴 패치의 1년 성공률에 대한 메타 분석을 썼는데 이게 저의 첫 그 석사 학위 논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 말에 저 위에 보면 2007년 SCI 돼 있고 영어로 Meta Analysis of Studies Investigating 1-Year Effectiveness of Transdermal Nicotine Patches for Smoking Cessation 이게 있죠. 여기 이제 American Journal of Health System Pharmacy라는 SCI급 저널에 발표가 됐습니다. 옛날엔 뭐 학위 논문을 발표해 놓고 또 어떤 학술지에 똑같은 내용을 발표를 하면 뭐 이중 뭐 출판 이렇게 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학위 논문은 학위 논문으로 인정해 주고요. 그것을 국제학술지급에 발표하는 거를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 추세는 학위 논문을 썼다 할지라도 국제학술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가 되지 않으면 학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2007년도에 이게 SCI 저널에 실렸는데 이게 저의 첫 SCI급 제1저자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저의 메타 분석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08년도에 논문이 2개밖에 없지만은 이때 2008년도에 제가 미국 UC 버클리에 1년 동안 비지팅 스칼러 방문학자라고 직역을 하는데 1년 동안 연수를 갔었습니다. 일종의 안식년 개념으로. 그래서 그 1년 동안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왔었죠. 환자도 오지 않고 거기에서는 연구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쓴 논문들이 바로 2009년 그 이듬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편이 한꺼번에 메타 분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메타 분석입니다. 한 2개 정도는 3개 정도는 메타 분석은 아니군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1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5에서 편 혹은 많게는 11편 뭐 이렇게까지 쓰면서 실제 2009년도에는 제가 그 연말에 논문 시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의사 MD들 한 130여 명 그리고 의사가 아닌 PhD 이학 박사들 연구소에 있는 이학 박사들 포함해서 약 뭐 한 170명 혹은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논문 그 출판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을 주거든요. 거기에 제가 분야가 2군데가 있는데 SCI 임팩트 팩터 상과 SCI 저작상이 있습니다. 임팩트 팩터 상은 합쳤을 때 임팩트 팩터 인용 지수, 피인용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작상은 논문 숫자가 가장 많은 상. 그리고 그 2개를 합쳐서도 가장 1등 사람인 사람은 최우수상을 받는 건데요. 저는 SCI 임팩트 팩터 부문 최우수상을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2009년도에 보면 모바일 폰 유스 앤 리스크 오브 튜머스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 임상종양학 저널에 그때 발표를 했는데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종양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메타 분석 논문이었습니다. 임팩트 팩터가 17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 10점대 초반인데 지금은 이제 한 24, 26까지 올라갔죠. 종양학 분야에서는 뭐 알아주는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로 메타 분석 논문을 주로 많이 썼었고요. 제가 계속 뭐 비타민부터해서 건강기능식품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2007년도에 미국의학협회지에 그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를 먹으면 사망률이 5% 높아진다는 그 메타 분석을 접하고 그 이후로부터 저도 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음식 관련해서 논문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도 보면 녹차와 위암의 위험성 결론은 뭐 큰 관련성이 없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콩 섭취와 부인암 이거는 좀 예방 효과가 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가 냈었고 2010년도에 항산화 보충제가 암 예방이 되느냐 애널즈 오브 온콜로지라는 저널 지금은 이제 이게 임팩트 팩터가 10이 넘죠. 그 당시에는 5점대였는데 그러니까 이거 암 예방에 항산화 보충제 즉 비타민 C나 E나 베타카로틴이나 셀럼 이런 게 보충제가 도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쭉 위로 올라가면 2010년에 커피 섭취와 전립선암도 있고요. 그 위에 보면 2011년 비만과 대장용종도 있고 2011년도에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가 그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어떠냐.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집중적으로 항산화 보충제 비타민과 암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셀레늄과 암 예방, 베타카로틴과 암 예방, 아스피린과 폐암, 그리고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와 피부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심혈관 질환 예방. 요거 이제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지금은 이제 자마 인터널 메디슨 미국의학협 회지 내과학 저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제 임팩트 팩터가 20이 넘는 거죠.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없다는 메타 분석을 2012년에 가장 처음 썼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도 저랑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메타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장 최근까지도.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도 비타민과 항산화 보충제 심혈관 질환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고 해서 영국의학 저널 이것도 임팩트 팩터가 지금은 20한 4 정도 되나요?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입니다. 2013년도 이 논문은 제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 가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이고 2013년도에 비타민과 항산화 보충제와 식도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쭉쭉 가보시면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들 비타민과 암에 관련한 것들 그리고 오메가3 심혈관 질환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이 많고요. 일단 주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에 재밌는 주제를 흥미로운 주제를 좀 많이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7년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중성지방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메타 분석을 유럽 관련 학술지에 냈고요. 2017년도에 알코올 섭취, 그 가벼운 음주가 암을 유발하느냐 이것에 대한 메타 분석도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저의 논문 전체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논문을 하나하나씩 주요한 내용 흥미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립암센터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저의 논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